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71세 배진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몸과 마음을 다쳐버린 사연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세 배진화 할머니는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진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겨울에 가족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 배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이라니? 무슨 일 있니? 이번에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 나왔거든요. 가족끼리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연이랑은 이미 이야기 끝냈어요. 며느리 주연도 살갑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바람도 쐬고 좋은 시간 보내요. 하지만 배 씨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따뜻하고 살가운 두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진규와 주연은 재산을 미리 처분해달라며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엄마, 어차피 우리가 받을 재산인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가게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끊임없는 부탁에 배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재산은 절대 미리 못 준다. 내가 죽고 나서야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 배 씨 입장에서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데려가는 거니? 어차피 방학이라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민이는 학원에 가야죠. 요즘은 쉴 때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세상이잖아요. 배 씨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진규와 주연은 변함없이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망설이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서운하게 해드려서 그러세요? 배 씨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진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가게 상황도 좋아졌고 더 이상 어머니 지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세요. 배 씨는 아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애써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진규는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무슨 기여? 저랑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참 화목했잖아요. 배 씨는 진규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거니?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규는 운전하던 시선을 돌려 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차가 빨려 들어가는 순간과 겹친 아들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글쎄요. 떠난 건 아빠지만 그 빌미를 준 건 엄마 아닌가요? 엄마가 핀 바람이 없었으면 솔직히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배 씨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3년 전 배 씨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을 비관하며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빠, 여행 와서 왜 그런 어두운 얘기를 해?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빠가 아버님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주연이 다가와 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니라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라고 하더니 전혀 다른 곳이잖아? 배 씨의 물음에도 진규와 주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 씨의 짐을 내려 펜션 안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배 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짐은 내리지 않니? 저희 짐은 이따 내리려고요. 걱정 마시고 바깥 날씨 추우니까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며느리는 어색할 정도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삐걱거렸습니다.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엄마, 생각에 잠겨있던 배 씨가 고개를 돌리자 진규가 양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앞에 산책로가 있다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산책로?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산책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숙소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죠. 마침 바깥에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산책로로 가는 건 정해진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탄 배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여전히 짐을 차에 두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짐을 아직도 안 풀었니? 산책로가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해요. 산책로라더니 완전 산길이구나. 진규와 주연은 배 씨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아 어딘가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산책로는 배 씨의 짐이 인질처럼 남겨진 펜션보다도 더 스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산책로가 있다고? 진규와 주연은 배 씨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쑥덕거렸습니다. 배 씨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얼른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며 아들 진규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던 배 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진규야, 잠시만.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붙잡고 배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주연이 모습이 안 보이는데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아, 주연이 걱정 마세요. 아까 중간쯤에서 먼저 내려갔어요. 말도 없이 먼저 갔다고? 저한테 문자했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먼저 내려가겠다고.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배 씨는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녹아 칠퍽한 흙길과 얼어붙어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던 중 시야가 트이더니 얼어붙은 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착했네요. 여기가 동네 사람들한테는 명소예요. 이무기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무기강? 네, 이무기 강은 구렁이보다는 크고 용보다는 작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진규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오세요, 엄마. 그는 먼저 앞장서서 빙판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진규야, 잠깐만. 배 씨는 허겁지겁 아들을 쫓아 내려갔지만 무릎과 허리는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내려가려다 저릿한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규야, 엄마 허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다.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세요. 진규는 마치 배 씨의 말을 듣지 못한 듯 깔깔 웃으며 그녀를 빙판 한가운데로 끌어갔습니다. 진규야, 잠시만. 배 씨는 멈추려 했지만 덩치가 커진 아들의 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몸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안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들 진규가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가족이랑 다 같이 놀았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배 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진규가 기대하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 그랬나 보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기억 안 나나 보네요. 너무 옛날 일이라 엄마도 이제 늙었나 봐요. 하긴 솔직히 저도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엄마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요. 가족이란 거엔 관심도 없는 사람. 진규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니? 배 씨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결국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바람을 피워서 내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아니에요? 아니지. 내 아빠는 날 평생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이었어. 넌 몰라서 이러는 거야. 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웃옷까지 벗자 그녀의 몸 곳곳에 선명한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네 아빠가 죽었다고? 그럼 나는 평생 네 아빠한테 몽둥이로 맞고 간절이처럼 담배로 불고문을 당했던 나는 불쌍하지 않니? 불쌍해요. 하지만 바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진규의 말에 배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엄마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말하는 건데? 나도 내 아빠처럼 죽기라도 하라는 거니? 그래 주시면 고맙죠 뭐. 뭐라고? 망설임 없는 진규의 대답에 배 씨는 순간 아들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규는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배 씨를 단숨에 들어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려놔. 진규야, 이러지 마. 그러나 진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 씨를 그대로 빙판 위로 내던졌습니다. 아, 빙판에 강하게 부딪힌 배 씨는 끔찍한 고통에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 씨가 아까 벗어던진 외투를 주워들더니 강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진규야? 딱 10분. 차에서 10분 동안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예요, 엄마. 진규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규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 씨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와 무릎이 심하게 쑤셨습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진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를 두고 어딜 가는 거니? 정말로 이 엄마를 빙판길에 버리고 갈 셈이야? 진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배 씨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엄마를 버리고 간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규는 배 씨를 그대로 들어올려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진규야, 이러지 마, 제발. 그러나 진규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빙판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배 씨를 얼음 위로 내던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살이 베었는지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규는 그런 배 씨를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게 두고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딱 10분. 그 이상은 안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한 뒤 진규는 차갑고 조용한 산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며 옷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진규가 나한테 이런 짓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유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아빠의 복수를 위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추워 진규가 그녀의 외투까지 가져가 버린 탓에 배 씨는 속옷만 걸친 채 영하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단순히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두고 간다는 거였구나. 이제는 손발이 아픈 걸 느낄 여력도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피부를 찢어 발기는 듯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따뜻한 입김이 허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는 건가?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낯선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배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기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따뜻하게 녹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며 낯선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나무로 지어진 조그마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옆을 돌리니 붉게 달아오른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 씨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옆구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맞아. 빙판길에 내팽개쳐졌었지. 그제야 진규에게 버려졌던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배 씨는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옆구리에는 엉성하게 감긴 붕대가 대충이나마 피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배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발견한 것도 분명 신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할머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건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배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신앙심 깊은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는 뜻밖에도 배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네요.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를 내 아들 말 맞다나 남편을 죽게 만든 비루한 노인을 신께서 왜 살려주시겠어요? 아들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배 씨의 마음을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약속대로 배 씨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 후 진찰을 받은 배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의사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 씨는 별 수 없이 입원 절차를 밟고 병실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링거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배 씨의 팔에 바늘을 꽂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 씨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 병원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날 밤 원장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병원을 다시 열기로 하셨어요. 게다가 남은 병실도 원래 한 자리도 없었는데 아까 한 환자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빈 병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여기 주변에는 다른 병원도 없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묘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 전에 비루한 목숨을 위해 마지막 대운을 끌어다 쓰는 모양이네요. 그녀는 좀처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정훈 덕분이었고 이 병원에서 벗어나 서울로 돌아간다 해도 유일한 가족인 아들 진규와 며느리 주연은 이미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배 씨의 팔에 꽂힌 바늘을 조심스럽게 고정시키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이 시골 구석의 낡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격언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세계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는데 할머니께는 그냥 하찮은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배 씨의 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들이 할머니를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할머니까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운 배 씨는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살려둔 이유가 뭘까?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짚어 보았지만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진규의 말처럼 한때 바람을 피운 적도 있는 죄 많은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순간 문득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묵은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어깨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손끝에 울퉁불퉁하게 잡히는 것은 커다란 흉터였습니다. 다 같이 죽자고. 진규가 갓난아이였을 때 술에 취한 남편이 눈이 뒤집혀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배 씨는 본능적으로 어린 아들을 감싸 안고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어깨를 찢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인간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로 이어진 긴 가정 폭력의 터널.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낸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 씨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우는 낡은 SUV의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세요.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혹시 어디 잠깐 들렀다 가도 될까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으세요? 가고 싶다기보다는 제 짐이 있는 곳이라서요. 위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발견하신 산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펜션이 있어요.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배 씨의 설명을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펜션이요. 이 근방은 제가 작품 작업 때문에 자주 다니는 곳인데 영업 중인 펜션 중에 제대로 된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 배 씨가 덧붙여 설명하자 정우는 이내 감이 잡힌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어딘지는 알겠네요. 일단 타세요. 수비는 덜컹거리며 낡은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 씨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 진규에게 버려졌던 바로 그곳.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건물은 여전히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펜션 마당 한편에 뜻밖에도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의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붉은색 경광등이 여전히 회전하며 주위를 음산한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경찰이 와 있네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설마 자신이 여기 버려졌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 걸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진규와 주연 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배 씨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건 현장입니다. 펜션 앞에서 서성이던 경찰 2명이 다가와 배 씨와 정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젊은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사건 현장이라니.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현재 사건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현장 보존이 중요하니 이 근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딱딱한 어조로 말하는 경찰 앞에서도 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 짐이 있습니다. 짐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경찰이 덧붙인 말이 배 씨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이곳을 마지막으로 전파 신호가 끊긴 뒤 실종되셨습니다. 현재 접수된 실종 사건으로 수색 중인데 상황이 좋지 않네요. 심지어 남겨진 물건들까지 모두 가까운 야산에서 태워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경찰이 배 씨를 빤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걸 보니 인근 주민이신 것 같은데 혹시 배진아 할머니라고 아십니까? 배진화? 네, 맞습니다. 실종된 분의 성함이 배진화입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서, 실종, 흔적도 없이 태워진 물건들. 마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처리된 상황. 배 씨는 멍한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배 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던 정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문 채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반면 배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에게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 할머니를 찾으라고 신고했나요?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신고자는 할머니의 가족분들이십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자기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며느리.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배 씨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배 씨는 숨이 턱 막혔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휘청이며 경찰에게 다가간 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배진화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바로 실종됐다는 배진화예요. 아니 그게 잠시만요.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할머니. 당황한 경찰들이 배 씨의 신원 조회를 진행하는 동안 배 씨는 다른 경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짐을 태웠다는 야산이 어디예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로 데려가줘요. 하지만 데려가 달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은 배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장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흙구덩이 위에는 커다란 드럼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탄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가방, 내 옷, 내 물건.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세상에서 나를 지우려 한 거였구나. 배 씨는 서러움에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싸늘한 공기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침묵을 지켰고 경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경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신원조회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물건이 다 불탄 건 아닙니다. 배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겨진 유언장은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님께서 정말 배진화 씨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요. 내가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그럴 리가. 배 씨는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썼다고? 말도 안 돼. 배 씨는 평생 유언장 같은 걸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보여주세요. 내가 썼다는 그 유언장. 그게 저희가 보관 중이긴 한데 아직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보여달라고요. 그때 또 다른 경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증명 끝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모두 일치합니다. 저 할머님이 배진아 씨 본인 맞습니다. 순간 경찰들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 씨는 굳은 얼굴로 경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장, 당장 보여주세요. 경찰들은 차로 가서 보관 중이던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배 씨가 받아든 종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조악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썼다고? 내용 대부분은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아내였고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 진규에게 상속하길 희망한다. 배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규, 내가 한 짓이구나. 그 순간 배 씨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그걸 찢으면 안 됩니다. 경찰들이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따위 유언장, 나는 쓴 적도 없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분이신 이상 저희가 보호해야 합니다. 배 씨는 경찰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훈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꼭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갚으세요. 그리고 저도 사건의 증인인 이상 경찰서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배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어느덧 배 씨에게 벌어진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들은 예상외로 배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경찰들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편안한 의자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정훈 역시 배 씨 곁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선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님, 나이가 지긋한 형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배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를 받을 기분은 전혀 아니었다. 아드님께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곧 경찰서로 연락이 올 겁니다. 어머니를 아주 애타게 찾고 계시더군요. 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었다니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있을까. 하지만 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치고 힘겨울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배 씨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배 씨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제 오롯이 배 씨, 혼자 아들과 마주할 시간. 배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진규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과장된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희 정말 엄마 때문에 밤잠도 설치면서 걱정했어요. 경찰분들께 수도 없이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사정하고.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진규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목소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씨는 더 이상 아들의 가짜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비정하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았던 척을 하고 있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진규의 목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호들갑스러운 어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비웃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나 보죠? 그래, 아무도 없어. 쓸데없는 연기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마지막에 피까지 흘리길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운이 좋아 산에서 내려온다 해도 그 근방에는 인적도 드물어서 꼼짝없이 돌아가셨을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아들의 비정하고 악독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진규야, 어떻게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진규는 코웃음을 치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웃었습니다. 엄마, 웃기지도 않는 소리 좀 작작 하세요.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모양인데. 뭐? 엄마, 몇 년 동안 아빠한테 맞고 정신과 진료 기록 있던 거 알죠? 게다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것도 있고요. 저랑 주연이는 이미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요. 뭐라고? 배 씨는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너 정말 애초부터 나를 죽이려고 그 펜션에 데려간 거였니? 그런 셈이죠 뭐.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몰랐지만요. 그는 한숨을 내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경찰들한테 제가 잘 말할 테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차피 엄마, 저 말고는 다른 자식도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배 씨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진규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참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엄마. 진규야, 제발 정신 차려라. 돈 때문에 널 지금껏 키우고 보호해준 엄마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제정신 아니죠. 그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 말을 끊었습니다. 나라고 날 낳아준 엄마를 죽도록 두고 온 게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와이프는 날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엄마만 죽어주면 돼요. 엄마만. 그 끔찍한 속삭임을 듣고 있던 순간 배 씨의 손에서 정훈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훈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경찰관들의 전화는 모두 자동 녹음이 켜져 있네요. 그리고는 곧장 전화기 너머에 진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배진호 할머님 아들이 맞지? 갑작스레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진규는 당황한 듯 반응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엄마 전화를 받아? 누구긴 배진호 할머니 목숨 구한 사람이야.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번 일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말이지. 뭐? 정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고 짐승이 짐승처럼 행동하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런데 너 할머니 아들이라는 너는
명백히 선을 넘었어. 헛소리 그만해. 당장 우리 엄마 바꿔. 진규가 악을 질렀지만 정우는 오히려 더 차분한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그건 너희 어머니께 여쭤보도록 하지. 할머니 이 망할 자식하고 더 통화하실 겁니까? 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오늘부로 자식 없는 사람입니다. 배 씨의 단호한 선언에 정우는 나지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 배 씨와 정우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아들 진규를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배 씨의 충격적인 증언과 정훈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페르나가 다 있나? 인륜을 저버린 아들의 악행에 경찰들은 분노했고 즉시 사건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할서에 당장 연락해봐. 이놈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경찰서 내부는 금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형사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보다 진규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경찰서와 공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들은 배 씨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녀에게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낡은 SUV 배 씨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배 씨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훈 씨,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훈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배 씨를 보고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할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서울 집 앞에 도착하자 배 씨는 다시 한번 정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훈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 저랑 식사나 한 끼 같이 하시죠. 배 씨는 정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은 배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배 씨의 집 주변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순찰차를 이용해 집 근처를 철저하게 순찰하며 배 씨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밤새 고생하는 경찰들을 위해 배 씨는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내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원칙상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경찰들의 든든한 말에 배 씨는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신변보호자 자택 주변 순찰 중인 경찰 차량. 즉시 보고 바랍니다. 현재 위에 우려자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신변보호자 자택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목격 접수. 현장 경찰관들은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추가 인력 지원 요청 바람. 반복합니다. 배 씨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진규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섬뜩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는 배 씨. 그 순간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경찰들이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단단히 잠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전기 소리와 아들의 섬뜩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엄마만 죽어주면 돼요. 배 씨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에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하나뿐인 자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세요.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을까. 고요하던 집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배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소란에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긴급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상황 발생. 위협 인물 제압 완료. 추가 위협 가능성 대비를 위해 추가 인력 증원 바람. 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현관 앞 경찰관 여러 명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상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놓으라고. 진규, 배 씨의 아들은 손목이 결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규의 근처에는 식칼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흉기. 배 씨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끊어낼 수 없는 애증. 복잡한 감정이 배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씨와 진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모든 게 끝장났다고. 진규는 배 씨를 보자마자 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단단한 손길에 의해 제압당했고 곧 경찰차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배 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배 씨를 향한 아들 진규의 끔찍한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진규의 살인미수 혐의는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유서위조 및 실종 신고 사건 역시 진규와 며느리 주연의 계획적인 범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진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길고 긴 재판 절차 끝에 진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유서위조, 실종신고, 조작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며느리 주연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함께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해서 배 씨의 마음속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충격.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컸습니다. 배 씨는 한동안 말문을 닫아버리는 실어증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씨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처분하시고 이 금싸라기 땅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미리 주었던 일부 재산을 포함하여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의 자원봉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배 씨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에 매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 씨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정우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뵈어요. 수고하세요. 시간이 흐르며 배 씨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정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배 씨, 정훈, 그리고 정훈의 어머니 세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의 어머니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위로로 배 씨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배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배 씨는 오랫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궁금증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근원적인 질문.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께서는 왜 그때 저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걸까요? 정훈과 그의 어머니는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왜 살아남은 건지. 배 씨의 진솔한 고백에 식당 안에는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훈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없어요. 배 씨는 뜻밖의 대답에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의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남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지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단순해요. 배 씨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신께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녀는 배 씨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자원봉사 활동이나 앞으로 하실 더 많은 선행들. 그것들이 신께 드리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배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